네, 금요일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정치권의 맥 짚어보고 있지요.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이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다음 주 중에 취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장관의 말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네, 유승찬 대표. 지금 한동훈 장관 여당의 상황을 9회 말 야구의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비유했거든요. 네. 본인도 뭐 모든 걸 걸고 지금 전개에 뛰어든 상황인데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히 총평을 좀 내려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야구 광팬인데 제가 네. 메이저리그 광팬인데 야구를 인용하셔가지고 되게 반가웠고요. 근데 이제 9회 말 투아웃은 아닌 것 같고 야구를 비유하자면 마무리 투수가 원래 9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무리 투수를 7회에 등판시킨 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다. 그러니까 등장이 빨랐다. 예, 그렇죠? 좀 빨랐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7회에 올라온 마무리 투수는 끝까지 경기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면 영웅이 되는 거고 뭔가 중간에 난조를 보이면 조기 강판 될 수도 있다.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과감한 승부수,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승부수가 이번 총선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저는 일각에서 이제 뭐 윤석열 아바타라고 규정하는 건 규정은 편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확장성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한동훈 때문에 효과라는 말이 있더군요. 네네. 네. 그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일심동체라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의 어떤 잠재력 이것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 이거는 아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초반부터 엄청난 이제 이슈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다가옵니다. 일단 네. 이슈몰이는 할 것 같은데 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봉신 이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 한동훈 전 장관의 강점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했다는 점. 우리가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짚어봤던 바로 그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국갤럽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설간 조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지금 뭐 차트 보고 계신데요.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격돌을 허용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이게 당시에 그 선택지 한동훈 장관이 있는 설문이었나요? 이 설문은 이제 오픈 문항, 그러니까 주관식이죠. 자유응답식. 주관식이요. 머리에 탁 떠오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6% 숫자, 물론 이재명 대표의 19% 대단한 숫자입니다. 3%포인트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 권력과 관련해서 이제 양강 대결이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조사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당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50%가 이재명을 언급했고 그런데 국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무려 41%가 또 한동훈 당시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2등이 이제 홍준표였는데 7%였거든요. 당 지지자 중에서 상당히 결집도 강하고요.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만약에 9회 말 투아웃이라고 한다면 이걸 나중에 써야 되는 미래 권력에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그런 카드를 지금 쓴다. 9회 말 투아웃이면 거의 게임 진 거잖아요. 졌을 때 이제 투입을 한다. 과연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16%에서 더 치고 올라가서 이재명 당대표하고 뭐 완전히 붙던지 아니면은
골든 크로스를 형성해서 또 높이 올라가든지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보수 정당하고 진보 정당 그 지지층의 그 결집력 있지 않습니까? 결집력이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딱히 뭐라고 하긴 예. 어려운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원래 더 단일 대우에 힘을 더 쓰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 지지율 얘기하시면서 예, 예. 그 보수층의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보다 좀 낮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결집이 좀 덜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제 있는데요. 인물을 이제 양강 대결로 붙인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 기대감이 이제 보수라든지 보수 성향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긍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확 쏠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지금까지 사실 그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각인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장관 그 오차범위 처음으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2위를 차지한 그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택지가 없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비대위원장 사실상 여당의 대표로서 이제 정계에 입문한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여론조사 결과는 이게 또 더 이렇게 좀 놀랍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아니면 또 기대보다 조금 덜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예. 그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죠. 미래 권력과 관련돼서 이제 양강 대결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2대2, 3대3으로 붙일 경우에 한동훈 전 장관 쪽으로의 쏠림 현상 그리고 이재명 현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전히 충돌할 확률이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장관은 최신 효과의 덕을 보겠죠. 예. 가장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감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좀 많은 지지를 얻는 이유가 궁금한데 윤재옥 권한대행이 그 한 전 장관에 대한 그 키워드로 정치 개혁을 좀 제시한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차기 주자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저쪽도 결집을 할 테니까 이제 예.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 내년 신년 여론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들을 보면서 이제 더 앞다퉈서 또 다들 해야 하지 되는데,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 개혁은 외부에서 새롭게 정치판에 들어오면 그건 정치 개혁이 제일 화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핵심 임무는 예. 첫 번째가 이 영남 중진 물갈이, 특히 영남 기득권 정당을 이제 보수의 새로운 정당, 이걸 뭐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윤석열 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걸로 바꾸는 거하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대586 전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586 기득권을 같이, 그러니까 예. 영남 기득권 물갈이를 하면서 대586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어떤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주어진 이제 핵심 임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공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 정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가느냐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게 예. 가장 중요한 이제 지금 화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는 이제 강남 좌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강남 보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한동훈 예. 장관의 개인적 지지를 떠받치는 정체성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강남 보수 엘리트는 이번에 이제 등판을 했는데 조기 등판을 한 거죠. 조기 등판을 한 건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거냐 이 정치판에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동훈 이 부분에 장관. 대한, 예.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 컨설팅 중에서도 제가 메시지에 주력하는 분인데 한동훈 장관 메시지가 되게 좋아요. 어제도 서민과 약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키워드는 서민 약자, 네, 뭐 서민과 국민과 같이 약자 가겠다, 이런 걸 키워드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래 민주당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들 하시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하는데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일 때와 이제 비대위원장일 때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걸 좀 줄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비대위원장 정치인으로서 행보할 때, 지도자로서 행보할 때 좀 달라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레토릭으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한 책임을 가진 여당의 사실상의 당 대표잖아요. 여당을 이끄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말만 갖고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가령 어떤 거냐면 국민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뭐 잘하신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 사안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뭐 이제 뭐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라든가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서 좀 해보는 걸로 여기서 하고요. 그럼 예. 한동훈 장관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얘기해서 국정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것이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여당 장관이 지지자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그렇죠. 지켜보는 거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 보여줘야 할 이제 진짜 능력 여러 가지 말이 과제들이 아니라 앞에 지금 말이 산적해 아니라 있죠. 실제로 예.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이거를 국민들은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좀 높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습니까? 예.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요.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물을 제시한 겁니다. 인물을 제시해서 누가 다음 중 어떤 인물이 누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응답이 전체 중에선 22 나왔습니다. 왼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 진보 성향의 그 답변자들까지 다 다 포함된 포함한 결과죠. 거죠. 예, 1,000명 다 1,008명 다 포함한 게 22.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 12, 뭐 임요한 전 혁신위원장 7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 장관 43. 그리고 원희룡 장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격차 상당하죠. 20%포인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언급한 비율이 21인데요. 다른 쪽이 워낙 적습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없다 모르겠다 뭐 이런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거의 비율이 절반, 상당한데요? 예, 절반 예.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말고 좌우 쪽에 보면 전체 비율에서도 그렇고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예.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장관이라는 언급이 지금 맨 위에 있는데요. 저게 결코 적지 않죠.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지금 이 중도층 없다 모른다 뭐 이런 그 답변 비율도 좀 꽤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자 유승찬 대표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그 여당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 중도층 표심, 뭐 젊은층까지 어떤 확장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선거, 예.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지금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이 부동층들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것이 이제 핵심 그렇죠. 이슈고 현재로서는 가령 이제 앞서 얘기한 그 갤럽의 차기 주자 지지율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16% 나온 조사가 있잖아요. 예. 그 조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18세에서 29세, 20대 우리가 통칭 20대라고 얘기하는 지지율은 6%, 30대는 12%, 중도층은 13%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 이게 이제 이 얘기는 한동훈 장관의 숙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층과 중도층에게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예. 메시지를 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시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지와 함께 또 뭔가 또 그쵸. 구체적으로 뭔가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 청년층에게 소구할 만한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혹은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중에서 그런 청년층 중도층들이 그 마음을 줄 수 없었던 어떤 예. 부분들을 어떻게 교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게 차기 권력에게 이게 넘어오는 것이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지금 떠안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가장 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이제 맞닥뜨려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장 다음 주 본회의에서 뭐 통과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그렇죠. 관련해서 예. 좀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좀 나와 있습니까? 김봉신 이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같은 조사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요거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회색으로 보이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그러니까 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느냐를 물은 게 회색이고요. 예.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물은 게 바로 청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 중에 보시면은 50억 클럽 특검을 도입해라. 라는 응답이 75%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찬성 비율만 지금 나타낸 거죠? 맞습니다. 그래프. 찬성 비율이 예.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4명 중 3명이라는 건데요. 상당히 높고. 근데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도 도입해라가 67입니다. 전체는 그렇고 예, 보수는 예. 어떻습니까? 예. 42%. 오른쪽에서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 74%가 50억 클럽 특검 도입해라. 42%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해라. 예. 중도에서도 79, 73이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보수도 저 정도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수 높죠.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 중에서 42%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도입하라고 했다라는 거는 저거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예. 나머지 뭐 중도도 압도적이고 진보는 더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가 사실은 약간 이 이슈를 오히려 좀 끌고 들어온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예. 약간 좀 정치판으로 가져온 셈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뭐 슬기로운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예. 이 특검법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이 이제 국회에 와서 이제 이 특검법 네. 질문이 이어지니까 시기의 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독소 조항도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제 한 전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가 뭘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구원투수 등판하자마자 첫 타자가 오타니 쇼헤이인 경우라고 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민감한 이제 이슈가 온 거잖아요. 강력한 이슈죠. 그리고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체성을 결정할 만한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물론 뭐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기 등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카드를 주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봤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얼마 전에 한 발언을 보면 그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야당을 공격하는 걸로 이제 치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가장 좋은 거는 특검을 수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특검을 수용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일거에 당을 장악하고 뭐 그 전국을 주도하면서 뭔가 이제 이제 호랑이 여당에서는 등에 전국을 주도한다게 올라탈 이게 수 이제 있는데 총선 자체가 이제 특검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뭐 우려하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예. 아까 그 조사에서도 봤지만 국민들의 어떤 67% 중도층의 73%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차선책으로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용을 건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고요. 차선책으로는 그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제도적 장치라 한다면 독소 조항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특별감찰제도, 특별감찰제도와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예. 그런 안전판.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할 만한 중도층 유권자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시기를 총선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할 것 같은데 야당은 물론 수용하지 않을 거고요. 독소 조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는 계속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순실 박근혜 특검 때도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 예. 특검으로.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근데 약간 제도적 보완 정도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로 해서 대다수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도를 보완해서 이후에 그런 김건희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다면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국민들도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뭐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자 앞에 놓인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이제 유승찬 대표가 좀 간단히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건강한 당정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일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 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지금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두 원내대표 발언 들었는데 그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어느 정도 대통령과 이 신뢰관계가 이제 구축이 돼 있는 사이니까 어느 정도 소통하는 모양새는 좀 갖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예. 윤재욱 원내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나 여야 원내대표로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실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어쨌든 검찰 출신이 이제 어쨌든 완성한 거잖아요. 정부와 당을. 근데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그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게 먼저 좀 고민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씀을 굉장히 편하게 하실 것 같긴 해요. 대통령한테.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가령 뭐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이나 뭐 이런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사실 국민들이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나머지들은 좀 약간 추상적인 일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그 약간 부정적입니다. 지금은. 근데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그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그럼 대통령께 그 고언을 드리고 이 문제들을 그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소신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그 이민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는 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다른 한동훈 장관만의 고유성이 좀 있다고 봐요. 거기까지 이렇게 무시하고 아바타라고 공격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 그걸 이제 소신으로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서민과 약자를 위한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 이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민감한 거 공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총선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상을 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핵심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저는 세대 교체라고 봅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도 약간 허리층에 있잖아요. 73년생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X세대라고 하더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85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어쨌든 젊은 지도부를 가졌다는 걸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당을 떠날 계획이지만, 근데 민주당은 아직 이재명 대표 플러스 586 체제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그럼 여기서 그 공천 혁신을 검찰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공천 혁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능력을 좀 보여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그 봅니다. 여당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또 젊음이니까 한번 지켜보죠. 자, 민주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 이후에 분명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다 알 겁니다. 아하. 네, 아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통합비대위 예.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아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표직 사퇴도 비슷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내용도 있고 비대위라는 것은 예.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는 사퇴로 것입니다. 가고 예를 들어서 선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바꾸고 거니까요. 아예 바꾸는 걸로 네.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지도부 사퇴, 통합 비대위 구성하라,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슷한 여론조사인데요. 앞서 그 조사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 의뢰를 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대표 사퇴, 그러니까 세 가지로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 사퇴해, 맨 왼쪽에 있는 게 사퇴하고 비대위 전환하는 게 전체 중에서 42%니까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13%에 불과해서 이게 좀 괴리가 있구나. 전체 국민 여론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 이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운데 보시면 대표직을 유지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나서 이제 비명계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전체를 따지면 25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39니까 적지 않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오른쪽에 현행 친명계 중심 체제를 유지해라가 43인데 그런데 국민 여론 중에서 이거는 좀 낮습니다. 23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표를 사퇴해라라는 그런 여론이 국민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좀 더 참고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통합 비대위 체제, 즉 이재명 대표의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 추이를 좀 보면서 좀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이 정도 분위기에서 그 대표 공천권을 포기하면서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공천권이 보장되는 시스템 아래서는 뭐 새로운 비대위 체제, 통합 비대위 체제도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여기는 이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비대위 체제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안은 통합 선대위 체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통합 선대위 비대위가 아니고 당권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선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내도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급발진하고 나가다가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과 상식 그룹과의 이낙연 대표의 결합 여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화면에 띄워놓고 좀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여론조사는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로 18일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캇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한 것이고요. 100% 휴대전화 면접으로 진행해서 발표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당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야당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예요. 이번 총선은 여당이 변화하면 야당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은 이재명 체제가 원래 공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계속 뭔가 뭔가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뉴스를 주도하고 이야기를 주도하는 건 여당이고 여당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잖아요. 혁신이 성공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변화도 강력하게 요구될 겁니다.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될 거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한다는 얘기는 586 퇴진론이 수면 위로 급부상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 선배 586 세대와 그 이후 뭐 한총련 그 세대와 좀 갈등이 지금 그렇죠.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도 지금 있고요. 내부 그거는 뭐 저는 권력투쟁이라고 보는데 그건 세대 교체 흐름이라고 해서 약간 권력투쟁 양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 대해서 당이 사실 사과나 유감 표명을 안 했잖아요. 지금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공당으로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그런 것이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네. 거기다 이제 김민석 전 대표가 좀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분도 586인데 예. 그리고 저는 더 좋은 미래가 연판장 돌려서 117명이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 신당 창당을 네, 중단하라는 건데 네. 사실상 그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압박인데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그랬어요. 왜 못된 것만 배우냐. 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공천 받기 위해서 줄 서기 위해서 연판장 돌린 거를 왜 그 민주당 따라하냐. 민주당도 예. 사실은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화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그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 체제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이사, 유승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